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뒤 이 2시에 이 새 정부 장관 일부를 1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나와서 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 소식에 의하면 일부 장관직에 대해서는 언론에 조금 리크 이제 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현숙 대통령 지금의 그 정책 특보죠. 여가부 장관으로 지금 뭐 속보 나오고 있는데요. 구자웅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 인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정확한 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흘러나오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이었거든요. 선대위 그 대선 시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입안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원희룡 본부장을 이 국토부 장관으로 그 임명을 했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관통했던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 실패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힘을 가진 그 원희룡 그 장관이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을 해내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현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이게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것은 네. 정부 조직 개편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원희룡 이제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맡은 인수위 기획위 위원장 역할을 오래 맡고 있었고 또 김현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가부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여가부 이 여성가족위원회 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또 여가부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관계를 했던 그런 인사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2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나와서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있을 이 발표에는 경제 그리고 외교 라인이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해요. 위원님,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지금 현역 의원이죠. 그다음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그다음에 김소영 서울대 교수 세 분 다 굉장히 그 훌륭한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시에 한 분이 경제부총리가 되더라도 나머지 두 분은 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라든지 거기서 계속 그 윤 대통령을 그 보좌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추경호 의원을 선택을 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한 그러니까 글로벌 뭐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 유가, 그다음에 원자재 난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제 경제가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다 합치면 5,100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지금 1인당 그 1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고 다 세 분 다 전문가지만 만약에 추경호 의원을 선택을 한다면 역시 또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떤 국회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원님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지역 안배 이런 거는 좀 없어 보여요. 실력을 더 앞에 두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 여성 인사들도 지금 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럼 여성이 맡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하지만 다른 장관직에는 여성은 좀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원칙을 밝혔죠. 다른 거 보지 않고 실력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인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혹시 서우남 인사 아니냐, 서울대 50대 남성인데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을 보면은 대체로 50대고 남성이고 또 서울대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문가 그룹을 만든다면은 괜찮지만
정부, 내각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큰 차원에서 통합이라든지 조화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네. 이제 의견이 인수위하고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 주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은 인선의 흐름이 바뀝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 여성이 좀 많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은 젊은 층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둘러싼 세력이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이라든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캠프 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를 조금 이루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이제 깜짝 쇼는 없겠지만 네. 이런 조화 때문에 마지막에 몇 분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제 비서실장 인선도 이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오늘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요,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이럴 게 많아서 비서실장이나 내각이나 시간이 좀 걸려. 여유를 가지고 좀 계세요. 네, 여유를 좀 가지고 계셔달라고 했는데 특히 이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좀 인물난을 겪는다는 얘기들이 들려와요. 왜 그런 거죠? 일단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윤심이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가장 있고 그 속마음을 챙길 사람이 비서실장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처음부터 장제원 실장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장제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 자리 자체는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많은 인선들이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물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장제원 실장이나 그 측근들도 결국 장제원 실장을 대체할 만한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윤석열 당선인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그 인사에 대한 좀 스타일이 한번 자신이 신뢰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몰고 가는 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마음으로 정하고 있는 장제원 실장에 대한 어떤 신뢰를 거두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사 스타일이 차차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자영 차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서실장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 물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4선 중진을 넣었다가 아니다 좀 더 젊은 사람 기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정치권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과정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집무실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용산으로. 그만큼 과거 청와대 비서실 이것에 대한 어떤 힘쏠림을 약간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시에 발표 예정인 것이 외교 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한 이 장관 후보자들을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게 지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 분야는 먹고 사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 그러니까 가장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할 그 윤석열 팀을 먼저 이제 선보이는 것이고요. 그 국정을 보좌할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내각 장관에 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최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떤 그 위상에 비해서 윤석열 체제에서는 그 각부 장관에 비해서 조금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강단 있는 인물과 실무형 인사가 지금 같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단 있는 인사보다는 아마 실무형 쪽으로 좀 더 그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비서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것이지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인식에서 봤을 때는 비서실장이 강단 있는 인물이 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정을 좀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무형 인사로
갈 개연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자웅 처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다 취재가 된 상황이지만 철기 누설이 될까봐 조금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신데요. 나중엔 살짝 귀띔해서 듣겠습니다. 네. 네, 비서실장 인선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된 인물 인선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입니다. 아마도 협치에 의식해서 인사청문회 통과 좀 무난할 거라는 관측 가능한 인물로 발표했다 이런 분석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민주당 송곳 검증 굉장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청년들이 1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모으려면 최저 생계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78년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변호사님. 이 4년 4개월 동안 로펌에서 받은 고문료가 너무 고액 아니냐.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9억 원을 이제 고문료로 수령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법률사무소에서 19억 원이라는 어떤 초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의구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실제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뇌물로 고발도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자가 물론 호남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는 점에서 네.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그 총리 인사청문회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15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15년 전도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앤장에서 그 고액의 연봉을 수령한 것도 2017년 이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 측의 이 인사청문 TF 단장은요, 이 통과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스패스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국민들이 예스하기가 쉽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페일리어일 거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낙마죠, 낙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김앤장 고문료만 19억 받았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의 눈높이로 패스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페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낙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 발언까지 하는 이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면은 그 별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억, 1년에 이제 3억 정도 받은 걸로 돼 있죠. 실제로 나중에 따져보면 실제로 받은 건 한 1억 정도.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은 네. 김앤장의 그 독특한 소유 구조 때문인데 네. 유한회사 협동조합 약간 그 결합한 듯한 그 소유 구조 때문에 한덕수 그러니까 고문이 받은 그 5억 3억에는 비서 비용, 차량 비용, 기사 비용, 심지어는 어시스턴스 변호사 사용하는 비용, 세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1억 남짓 이렇게 되고 2,000명이 넘는 그 변호사가 김앤장에 있는데 네. 한덕수 고문이 받은 거는 굳이 순서를 따지면 116등 정도 된다니까 그걸 고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럼 왜 그 김앤장에 갔느냐 이것도 제가 조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김앤장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클라이언트들로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투자하거나 하고 싶어해요. 그때 이제 그거를 브리핑하는 역할을 현홍주라는 이제 주미 대사가 그동안 쭉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그분이 안타깝게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재가 많긴 한데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상황 이거를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서 영어로 그 글로벌 기업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분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덕수 씨가 내가 김앤장에서 일하겠어 한 게 아니라 김앤장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한덕수 씨 좀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김앤장은 그 공짜로 사람 부려먹는 데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악착같이 부려먹는 데죠. 1억 주면 1억만큼 부려먹고 네. 10억 주면 10억만큼 부려먹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대체로 이런 설명을 하면은 대다수의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개인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개인적인 의견 주셨다고 저희가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지금 보면은 뭐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뭐 2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은 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자료 그리고 이 여야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치러지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여야 모두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기세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 적합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요. 적합하다가 38, 적합하지 않다가 20인데 모르겠다 응답 거절이 39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보다 모른다는 의견이 더 많은 걸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의견을 논의하기에 좀 안건이 무르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이제 자료들이 제출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검증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눈높이에 따라 이제 평가를 해주실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기준과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단순히 합법이냐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라는 그 기준과 잣대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청문회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청문회 과정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민주당도 검증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5년 전에는 아무 지적이 없었다가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1990년대에 있었던 일도 있고 뭐 2000 초반년대에 있었던 일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인사청문위원장이 누구였냐면은 지금 국회의장이신 박병석 의장님이셨습니다. 아. 저랑 당선인이랑 박병석 의장님이랑 어떤 사진전 행사에 가가지고 네. 같이 이야기하다가 의장님 한덕수 총리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인사검증위원장을 했어. 네, 그런데 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를 들은 건데요. 구자웅 차장 네. 무엇보다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잘 통과했지 않느냐 이 점을 부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변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자가 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시점이 노무현 정부 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누구보다 잘 돼 있는 후보자였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 이후에 주미대사 무역협회장을 지내시고 사실상 이제 공직에서 거의 은퇴한 이후에 김앤장에서 이제 고문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이 고문 역할이 과연 공적으로 쌓아왔던 어떤 그 지혜와 지식을 사적으로 이렇게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쓴 것이냐, 이제 이것이 좀 논란이 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그것이 고문료가 뭐 처음 3년에는 5억이고 그 이후에는 3억이었는데 이런 고문료가 과연 고위공직자에게 적정했느냐?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 총리 후보자였다가 월 1억 정도의 어떤 수임료를 받았다가 낙마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고위공직자가 지나치게 많은 어떤 수임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 고문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다라면 뭐 이 그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석연치 않은 이유 또는 어떤 그 사적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네. 그 특혜 시비 이런 것이 불거진다라면 아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 김앤장, 고위공직 김앤장 이렇게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논의해 볼 만한 숙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재산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은 집하고 현금입니다. 이게 사실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본인을 관리하는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무슨 다른 재산 다 처분해서 네. 현금화 그게 많든 적든 집하고 현금 그 정도면은 그 굉장히 그 관리는 잘한 편입니다. 물론 총리 후보자가 무슨 재산이 80억이나 돼 이건 너무 우리 서민들이랑 다른 거 아니야?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나름대로 그 관리는 했다고 보고 역대 우리 지금 총리가 47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2번 하신 분도 있어서 이제 43번, 43명인데 그 중에 1년 임기를 넘긴 분이 20명 남짓밖에 안 되고 2년 이상 한 분은 9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군요. 총리를 임명할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야 책임 총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탄총리, 대독총리 조금 비판적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총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최선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뽑은 게 이제 우리가 무난하다고 하는데 무난한 인사가 뭐 대단히 잘한 인사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실패한 인사라기보다는 성공한 인사에 가깝다. 무난한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중심으로 짚어봤고요. 오후 2시 발표에서 어떤 인물이 될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네.